11과 현대의 의학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의료계에서도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진료한들 무슨 발전이 있겠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해외 환자들을 돌보는 것 또한 의료인의 의무잖아. 2. 요즘은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가 봐. 정부에서도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할 정도니까 말이야. 맞아. 뉴스를 보니까 인공수정 출산이 전체 출산의 1%에 이른대. 하지만 여전히 인공수정 성공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던데? 쌍둥이 출산이나 조산될 확률이 낮기나 하면 괜찮을 텐데 안정성 측면에도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는 인공수정 비용이 낮아지고 기술도 발달해서 30년 내에는 불임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뭐. 3. 최근 의료관광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외국인에게 한국의 의술과 의료장비, 의료문화 등을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의료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럼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면 몰라도 앞으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해외 환자들을 국내에서 치료해주는 나눔 의료 관광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래. 와, 그럼 앞으로는 의료 관광이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네? 정말 기대된다. 1. 알아봅시다. 1번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O, 틀리면 X 하십시오. 1.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의료계에서도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 병원 안에서만 환자를 진료한들 무슨 발전이 있겠어.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해외 환자들을 돌보는 것 또한 의료인의 의무잖아. 2. 요즘은 인공수정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가 봐. 정부에서도 인공수정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할 정도니까 말이야. 맞아. 뉴스를 보니까 인공수정 출산이 전체 출산의 1%에 이른대. 하지만 여전히 인공수정 성공률은 30%를 밑도는 수준이고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던데? 쌍둥이 출산이나 조산될 확률이 낮기나 하면 괜찮을 텐데 안정성 측면에도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는 인공수정 비용이 낮아지고 기술도 발달해서 30년 내에는 불임 문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 뭐. 3. 최근 의료관광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말 그대로 외국인에게 한국의 의술과 의료장비, 의료문화 등을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의료강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그럼 한국에서 관광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르면 몰라도 앞으로 한국에 오는 관광객이 더 많아지겠는데? 물론이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치료가 어려운 해외 환자들을 국내에서 치료해주는 나눔 의료 관광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래. 와, 그럼 앞으로는 의료 관광이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네? 정말 기대된다. 2번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서 올해는 1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의료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좀 더 높아진다면 의료계에도 한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주요 병원마다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해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뒤 상당수 병원들이 외국인 유치에 나서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증가했길래 그럴까요? 지난 2007년에는 16,000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8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엔 1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작년에만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 달에 보통 100여 명 정도 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했고요. 상담하러 오는 분까지 합하면 그 2배 정도 됩니다. 올해 의료관광 수익은 최소 1,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 환자에 대한 순수 의료 서비스로 얻는 수익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료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의료 전문 통역사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의료계의 한류 바람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높은 의료 수준 등 우리의 강점을 세계에 잘 알릴 때 의료 관광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박수빈입니다. 2번. 다음은 뉴스의 일부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국내 병원을 찾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어서 올해는 1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의료 관광에 대한 인지도가 좀 더 높아진다면 의료계에도 한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주요 병원마다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해외 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뒤 상당수 병원들이 외국인 유치에 나서면서 생긴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증가했길래 그럴까요? 지난 2007년에는 16,000여 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환자가 지난해 8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10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작년에만 외국인 환자분들이 한 달에 보통 100여 명 정도 왔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20% 정도 증가했고요. 상담하러 오는 분까지 합하면 그 2배 정도 됩니다. 올해 의료관광 수익은 최소 1,000억 원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해외 환자에 대한 순수 의료 서비스로 얻는 수익보다 환자와 보호자들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의료관광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료 한류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의료 전문 통역사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과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는다면 계속적인 의료계의 한류 바람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인프라를 더 구축하고 높은 의료 수준 등 우리의 강점을 세계에 잘 알릴 때 의료관광은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박수빈입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긴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대학교 재활의학과 조민재 교수님과 함께 재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재활의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이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략히 말하면 장애가 생긴 사람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의학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재활의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해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죠. 재활의학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 더욱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재활의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길래 이처럼 관심을 받는 걸까요? 재활의학 분야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확장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항생제를 비롯한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심한 운동기능 장애 환자의 재활에 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큰 이변이 있다면 몰라도 앞으로 그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허리나 어깨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재활의학이 필요한 만큼 이 분야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활의학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의학으로서 웰빙을 위한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이 바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웰빙 의학이라는 말씀이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3번. 다음은 한 시사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생긴 분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대학교 재활의학과 조민재 교수님과 함께 재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재활의학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이란 장애가 있는 분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능력과 잠재적 능력을 발달시켜 가능한 한 정상에 가까운 또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간략히 말하면 장애가 생긴 사람이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의학이 되겠군요. 그렇다면 재활의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자의 통증을 없애주고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해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동작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훈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죠. 재활의학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지만 최근 더욱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재활의학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길래 이처럼 관심을 받는 걸까요? 재활의학 분야는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확장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항생제를 비롯한 현대의학의 발달로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심한 운동기능 장애 환자의 재활에 과학기술이 사용되고 있어 큰 이변이 있다면 몰라도 앞으로 그 영역은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허리나 어깨의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때에도 재활의학이 필요한 만큼 이 분야는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재활의학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의학으로서 웰빙을 위한 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학이 바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웰빙 의학이라는 말씀이군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건강을 유지하는 질병 예방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00세 장수 시대. 여러분은 실감 나십니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대 수명인 건강 수명은 현재 70세 수준인데요. 건강 수명이 길수록 노인 의료비 지출은 감소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줄기 때문에 건강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장수하는데 선천적 체질이 더 중요할까요? 환경에 잘 적응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흔히들 말하는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강한 체질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의 건강한 습관과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에 따라 체질적 요인을 훨씬 뛰어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방법이 3단계 질병 예방법입니다. 우선 질병의 1차 예방은 흡연, 음주 등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암 발생의 70%는 예방할 수 있지만 사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차 예방은 질병의 조기 발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단위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나라인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본인과 가족의 질병을 고려한 맞춤 예방 모델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질병 예방의 마지막 단계는 조기 치료와 재발 예방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에도 꾸준한 저칼로리 식이 및 운동으로 병의 재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3단계 질병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들어봅시다. 2번. 다음은 건강을 유지하는 질병 예방 방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00세 장수 시대. 여러분은 실감 나십니까?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대 수명인 건강 수명은 현재 70세 수준인데요. 건강 수명이 길수록 노인 의료비 지출은 감소되어 국가 재정 부담이 줄기 때문에 건강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장수하는데 선천적 체질이 더 중요할까요? 환경에 잘 적응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흔히들 말하는 무병장수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건강한 체질도 중요하지만 어려서부터의 건강한 습관과 행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자신의 노력에 따라 체질적 요인을 훨씬 뛰어넘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한 가지 방법이 3단계 질병 예방법입니다. 우선 질병의 1차 예방은 흡연, 음주 등의 나쁜 습관을 없애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이 습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해도 암 발생의 70%는 예방할 수 있지만 사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2차 예방은 질병의 조기 발견입니다. 우리나라는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국가 단위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한 나라인 만큼 머지않은 미래에 본인과 가족의 질병을 고려한 맞춤 예방 모델도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기대됩니다. 질병 예방의 마지막 단계는 조기 치료와 재발 예방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수술 후에도 꾸준한 저칼로리 식이 및 운동으로 병의 재발을 감소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3단계 질병 예방법을 잘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건강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텐데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임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